31.1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판사 직선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였던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당인 현 시은바움 대통령 역시 밀어붙인 거죠. 이 판사 직선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범죄 조직이 사법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멕시코 판사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과 이번 선거 결과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꺼낸 배경에는 남아공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개혁과 흑인 경제 역량 강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남아공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히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을 계속 막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두 정상이 통화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가자지구 남부의 구호품 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 군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가자 주민을 향해 발포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면서 40명 넘게 숨지고 150명 이상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장 괴한들이 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모습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격의 주체는 하마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치러진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친유럽 자유주의 성향 여당 후보가 민족주의 우파 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거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집권 시민 플랫폼의 트샤스 코프스키 후보가 50.3%, 야당인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나브로츠키 후보가 49.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예상 득표율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어서 개표 막바지까지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2일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친이스라엘 모임을 겨냥한 걸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추모하는 행사장 근처에서 한 남성이 수제 화염병을 던져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은 이 사건을 표적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는데 구글은 지나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답은 탑다운. 네, 상명 하달식이잖아요. 그렇죠. 탑다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 같다라고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먼저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서 나는 두 정상이 통화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통화 일정이 그래서 잡혔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뭔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중국이 지난달에 제네바에서 체결됐던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합의를 했을 때 90일간 양국이 서로 관세를 이제 낮추기로 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지금 합의와 다르게 핵심 광물이라던가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정상이 통화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아마 네. 상명하달식으로 뭔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케빈 해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주에 아마 통화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시 위원장이 지금 사법부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린 대비를 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놨는데요. 네. 그중에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활용해서 철강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렇죠.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행정부에 있는 권한을 준 게 232조고 네. 무역법 301조도 있다는데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여기에 대응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데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338조라는 것도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정된 뒤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편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9일에 만료가 되면 그 뒤에는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마가 대 마가. 네, 이 마가 첫 번째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예. 다시 위대하게.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마가입니다. 네네. 이거 다른 말고 마가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외교 협상에서 처음에 아주 강하게 나가다가 이제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 이제 약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마가가 이제 겨냥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자, 정반대로 쓰이는 마가는 Make America Go Away입니다. 미국을 오. 사라지게. 마가긴 마가죠. 다시 위대하게 할 건지 사라지게 할 건지.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왔었냐면 벤스 부통령이 그 그린란드를 방문했을 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그걸 놀릴 때 좀 쓰였고 캐나다 등에서 미국 상품을 불매할 때 이 보이콧 문구로 쓰인 문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마가에 대항해서 최근에 타코도 떠났죠. 예.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코
타코가 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갖고 이게 치킨이 들어갔으니까 닭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음식이죠. 타코를 합성한 밈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빠르네. 그렇습니다.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Make 메가. Europe Great Again.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은 유럽 경제의 재건을 상징하던 문구였어요. 네. 근데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직후에 미국 대신 유럽 주식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각이 돼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마가 모자를 패러디한 메가 모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자, 가장 직설적인 표현으로 FAFO가 있습니다. FAFO인데요. 그 F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 그 유명한 F. 욕설이고 들어가면, Around and 네. Find Out.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인데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때마다 미국 금융 전문가들이 탄식을 하면서 이 감탄사를 쓴다고 합니다. 또 하면서.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행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백악관이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약어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아주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네. 내놨습니다. 참 아이디어들이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우크라이나의 거미줄에 걸린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이제 협상을 현지 시각으로 2일에 이스탄불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하루 전인 1일에 자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포함한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군사 시설에 대규모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 대상에 포함된 곳 중에 하나가 이르크츠크주에 있는 벨라야 공군기지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4,3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드론으로 타격한 게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41대가 파괴됐고 전략 순항미사일 운반체의 34%가 타격을 받아서 러시아의 피해 규모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공격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가장 큰 드론 공격이고 그쪽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난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는 피해 그렇게 안 입었다. 이렇게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네, 반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작전의 이름이요. 스파이더웹 거미줄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작전을 준비하는 데만 18개월 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목조 그러게요. 창고에 드론을 숨겨서 트럭에 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트럭을 러시아 공군기지 외곽까지 운반을 한 뒤에 원격 자동 장치로 창고의 지붕이 열리도록 설계해서 드론이 거기서 쑥 날라서 곧장 공격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 드러나지 시간.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네. 아무튼 젤렌스키 대통령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이날 동시에 이스탄불에서 2일 열리는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협상에 앞서서 평화 각서를 받아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다고 했으니까요. 각서를 받은 건가 했는데 이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국이 지난달 16일에 1차 협상을 했는데 포로 교환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2일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작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여성의 스포츠를 지켜라. 네, 지난달 3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교 육상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우승을 차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3학년 학생인 트랜스젠더 에르난데스 학생이었는데요. 네.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는 1위를 했고요. 멀리뛰기에서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선수가 미국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논란이 커진 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점을 비판을 했고 연방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2013년에 주 법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비판이 커지니까 고교 육상 연맹이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서는 특별 규정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1등을 해도 네. 그 기록상으로는 단독 1위를 보유를 해주지만 시상식에서는 2등을 차지한 선수도 공동 우승자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해준 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기록을 낸 두 명의 선수는 높이뛰기에서 한 번씩 실패를 했고 이 성전환 에르난데스 선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똑같은 기록이 나오면 네. 대개는 실패하지 않은 선수가 그냥 단독 1위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1위 기록은 인정을 해주면서도 네. 지금 1위는 그 나머지 두 명도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 1위 선수만 3명이 나온 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대회 기간 동안 일부 관중들이 여자의 스포츠를 지켜라 이런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착용을 했고요.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 된다 이런 배너를 단 항공기가 상공을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번 사건이 연방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교 육상 연맹 측이 우리는 모든 학생 선수를 존중한다. 그래서 주법을 따르고 있고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아무튼 규정은 특별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파리 올림픽도 네, 떠오르네요. 복싱 복서 선수. 예, 네. 선수.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네.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자, 다음 키워드 단축키 생긴 한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요. 일본 쪽에서는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이 우리나라에서는 김포와 김해공항 이렇게 4개 공항에 양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양국 국민만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이번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용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만 허용이 되고요. 네. 사전에 입국과 세관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하는 항공편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 공수 탑승객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일단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온라인에서 비짓 재팬 웹을 통해서 입국 세관 신고를 마친 뒤에 전용 QR코드를 받아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전자 입국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전에 신고를 하면 역시 QR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한국인 전용 키오스크에서 인식을 하면 이제 입국 심사대를 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요. 어제 해보니까 하네다 공항에서는 외국인 전용 창구가 16개가 있었는데 6개가 한국인 전용으로 배치가 됐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 전용 창구는 줄 없이 쑥 나갈 수 있었는데 다른 외국인 창구들은 수백 명의 줄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입국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규모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네.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사람은 8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도 322만여 명에 달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에는 좀 더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복수 혈전. 일본에서 직장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다가 퇴사하는 이른바 리벤지, 즉 복수 퇴사라는 게 오.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일이 몰리는 성수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이거 회사 회사는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너무 난감하죠. 예. 그리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SNS에 불만이나 내부 정로를 폭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회사에 복수를 할 목적으로 이제 그 퇴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건설회사가 최근에 최대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최근에 퇴사한 한 30대 사원이요. 회사를 나가기 전에 이 거래처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네.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기술자의 절반 이상은 곧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일을 이어받을 젊은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엔 미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가 이제 거래를 중단하게 그렇겠죠.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IT 기업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오면 야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 회사의 채용 지원자가 뚝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아유, 너무 심각한 피해가. 그럼 예. 이제 왜 리벤지 퇴사를 할까? 그러게요. 그 원인으로는 구직자가 우위에 놓여 있는 시장 현상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 여파 때문에 구직보다 구인이 많아졌어요. 네. 채용 시장에서 취업 준비생이 우위에 놓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불만이 있어도 회사의 신세를 졌으니까 라면서 참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요즘 젊은 층은 이렇게 복수를 해도 다음 직장을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Z세대가 직장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원인이 그럼 퇴사하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경험을 쌓게 한다라는 이유로 신입사원의 부서를 희망 직무와 다르게 무작위 배치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일을 시키니까 아, 네. 내가 바랬던 회사는 이게 아닌데 라면서 일찍 떠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게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예, 한 예.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흔들리면 아,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어도 되나 그렇죠. 이렇게 예. 불안해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전조를 경영자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짧아야 산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점점 맞아요.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예, 걱정이에요. 그 결과 집중력이 많이 이건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동용 책의 분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영국의 경우 6세에서 12세 어린이를 위한 최고 평점 아동 도서 분량을 비교해봤더니요. 네. 1930년대는 평균 193페이지였대요. 근데 이게 2020년대가 됐더니 60페이지가 굉장히 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이 정도군요. 네, 즐거움을 위해서 책을 읽는 어린이 비율도 2012년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 해봤더니 30%대로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 게 독서 빈도와 아동 도서 분량의 급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네. 전자기기, SNS의 자극으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분량이 21에서 34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볼 때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죠. 바로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뇌가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사물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비디지털 활동에는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도 코로나19 봉쇄 이후에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짧아졌다라면서 우려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참을 수가 없게 되죠. 문제입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The Course의 What Can I Do 노래 들려드립니다.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An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There's only so much I can take, and I just gotta let it go. What can I do to
nothing more to say. And in a funny way I'm calm, because the power is not mine. I'm just gonna let it fly.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와 경부선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 집중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에서 진보 정치의 상징적 장소들을 차례로 찾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청계천 걷기 행사 참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방문을 통해 각각 김문수 후보 지원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댓글 공작 시즌2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규칙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회 이미숙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마포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이에 대해서 남아공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 수용 법안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송을 비판하며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책을 백인 농부에 대한 인종차별적 재산 몰수로 규정하고 아프리카너 백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남아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인 AGOA를 통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 이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여론은 분열되어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네,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이유는 경제적 현실과 외교적 전략에 기반하는데요. 남아공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AGOA 법을 통한 무관세 수출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은 남아공이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과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마포사 대통령은 외교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입지를 고려하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지속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남아공과 미국과의 이 긴장 관계 이 배경에는 토지 개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남아공에는 2024년 제정된 수용법이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경우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파르테이드 시절 강제로 몰수된 토지를 흑인 공동체에 반환하려는 목적이지만 일부 백인 농민들은 이를 인종적 박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농장 폭력과 토지 개혁은 역사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현재의 사회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흑인 경제 권익 증진법을 또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지. 네, 2025년 3월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랙 이코노믹 임파워먼트라고 줄여서 BEE라고 하는데요. 네. 흑인 경제 권익 증진법이 스타링크의 현지 운영을 막고 있다며 내가 흑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EE는 2003년 제정된 법으로 아파르테이트로 인해 경제에서 배제되었던 흑인, 유색인, 인도계 남아공 시민들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은 기업들에게 최소 30%의 지분을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 할당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통신, 광업 등 주요 산업의 면허 발급 조건으로도 작용합니다. 네. 남아공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머스크는 이러한 지분 요건이 스타링크의 남아공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공공연한 인종차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스타링크가 서비스 중입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서는 스타링크가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는 스타링크의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스타링크가 공식적인 면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BEE법은 인종이 아닌 법적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이 흑인 경제권익 증진법 BEE 이 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지분 매각 대신 현지 투자나 고용 창출을 통해 BE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머스크와 스타링크에 대한 특혜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EE는 역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과 관련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2024년 기준 남아공의 실업률은 약 32.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흑인 인구의 실업률은 40%를 초과합니다. 반면 백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흑인 가구보다 약 5배가 높아 인종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합니다. 네. 예, 이렇듯이 남아공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아공 케이프타운 한인회 이미숙 한인회장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로 대법관 9명을 포함해서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선거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멕시코 판사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일에 현지 시각 1일 네. 치러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선거는 투표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는 했는데 뭐 심각한 폭력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881명의 판사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후보자가 약 3,400명이나 됩니다.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개표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 최대 한 열흘 정도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사실 투표율이에요. 그렇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는 뽑아야 할 그 판사에게 직책도 너무 많고 그렇죠. 후보자도 너무 많고 또 일반 유권자들이 뭐 후보자들의 법적인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경력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나 연방대법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직책이 갖는 고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일반 유권자들이 잘 알지 알기가 못하기 어렵죠. 때문에 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AP통신 기사를 봤는데 AP통신이 멕시코시티에 몇 군데 이 투표소를 돌아봤더라고요. 예, 예.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서너 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없다. 그래서 투표율이 아마 뭐 예를 들면 10%대라든지 너무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전체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예. 2차로 2027년에 약도 1,800명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차 2027년에 투표가 제대로 잘 될지 그러게요. 요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뭐 의미나 뭐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후보 출마 자격 어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나 많은데. 네. 3,000명이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법대를 졸업해야 되고요. 법대만 졸업하면? 그리고 법률 관련 경력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5년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서 5통을 내면은 누구나 다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평가, 이 적절성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게 됩니다. 네. 이건 선관위 하고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이번 선거를 위해서 구성된 이 조직에서 각 신청자들의 어떤 적합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예, 평가위원회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대법원이라든지 선관 행정징계재판소라든지 각 부처별로 네. 각각 이 마련해서 그 해당되는 그 조직이 이 후보들을 이제 받은 후보들을 이 적절한지를 이번에 가려냈습니다. 네. 근데 이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5명의 법학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 위원들은 연방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이번 사법개혁,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항의해서 이 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평가위원회는 모두 집권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또 최종 후보로 걸러진 사람들이
어떤 편향성이 있다. 이런 논란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최종 후보 중 일부가 또 범죄 전과란지는 부패 혐의가 있다고 알려져서요. 예. 그 뉴욕타임스 AP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 투표용지에 이제 이 어떤 적합성 평가를 모두 이제 거쳐서 최종 후보로 이제 투표용지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 범죄 기록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마약 밀매를 한 혐의도 뭐 이런 범죄 경력도 있고 또 부패 혐의 또 막 다양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됐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교도에서 5년 이상 복역했던 후보도 있고 또 언론인 살해 사건 스캔들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았던 후보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조직 범죄와 관련된 뭐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후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주가 있는데 이 주에서 아주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제타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제타스 카르텔의 두목이죠. 미겔 앙헬 트레비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법적 서비스를 해줬던 페르난도 에스카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형사법원 판사직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형사법원이요. 이 사람이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트레비뇨 변호인단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기는 했다.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멕시코 국민들은 모두 어떤 범죄자건 아니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뭐 적법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역할을 응급실에 범죄자가 실려 들어오면은 의사가 그 사람 범죄자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보면은 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죠.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또 미초아칸 주의 형사법원 판사직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프랑코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검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또 역시 범죄 조직의 두목을 비호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추적하던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들이 두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아서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후보가 됐다는 거죠. 또 뭐 지금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뭐 멕시코의 아주 악명 높은 마약왕 엘 차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때 변호사였던 사람도 이번에 판사 후보로 투표용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멕시코 대통령이라든지 그 의회 뭐 관계자들은 뭐 이런 걸러지지 못한 후보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제도 자체의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법관을 이렇게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 치른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잖아요. 이 세계에서. 근데 일부 판사로 국민이 직접 뽑기도 한다고요. 어떤 나라들은? 뭐 미국, 스위스도 일부 주 또 일부 직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판사를 뽑기도 하고요. 또 볼리비아에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약 40여 개 주에서 판사를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뽑는데요. 근데 미국은 각 주정부마다 다 이제 독립성이 뚜렷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더 제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판사를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걸 둘러싸고 논쟁은 많아요. 뭐 어떤 적격성 문제라든지 또 선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는 정치적인 편향성도 있다. 이런 비판이 미국에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첫 번째 주의 판사는 주지사가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재임을 할 경우에 임기를 연장할 때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재임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연방 대법관 경우에는 철저한 심사, 뭐 청문회 이런 거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스위스도 비슷한 경우이고요. 미국처럼. 볼리비아가 좀 문제입니다. 볼리비아는 이제 부패한 뭐 엘리트를 척결하고 또 사법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2011년과 2017년에 대법원 등 일부 부처의 판사를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6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 치러졌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네네. 그런데 정파성 논란이 당시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2024년 법관 선거가 연기가 됐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일부 주에서 이렇게 반쪽짜리 선거로 치러졌어요. 그래서 뭐 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이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은 제2의 볼리비아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를 직접 뽑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이제 설명 들으면서 드는데 멕시코가 이렇게 판사 전원을 선거로 뽑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번 멕시코 판사 직선제 도입은 그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했던 네. 사법 개혁의 일환입니다. 뭐 명분은 국민 법감정과 너무 떨어진 이 판사들의 이제 판결 결과가 많았고 또 일부 사법부 구성원들의 부패 의혹이 심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멕시코 사법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멕시코 통계청이 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응답자 중에 그러니까 판사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응답자 4명 중에 1명이 판사로부터 뇌물을 요구를 받았고 뭐 이 중에 25% 실은 뇌물을 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멕시코의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제대로 이게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이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약 66%가 사법부 부패를 줄이는데 이 선거가 직선제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도 어쨌든 부패한 판결이 좀 줄어들고 지금 너무 지체되어 있는 이 재판에 이런 너무 계류되는 건수가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뭐 일정 부분 효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반대 여론이 아주 뜨겁죠. 그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셰인바움 현 대통령 뭐 법관을 직접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이제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그간의 사법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격렬했습니다. 뭐 직선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밀어붙인 데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의 부패라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눈에 가신 사법부를 좀 힘을 빼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번번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의해서 이게 막혀진 적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처음부터 너무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사법부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전임 대통령의 시각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 여론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선거 이후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도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이제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건 뭐 정권은 늘 교체되기 마련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면은 사법부가 어떤 집권당에 나는 정부의 색깔에 맞추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 특정 정권 또는 정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채워질 경우에 또 입법 행정 권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각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당선된 이제 판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래서 더욱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멕시코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죠. 범죄 문제인데 네. 이 범죄 조직 이 뭐 마약 매매, 밀매 등 이제 뭐 어떤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좀 끔찍한 사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범죄 조직이 사법 시스템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더라도요. 멕시코가 이 범죄 조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걸 제대로 걸러낼 수 있고 막을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도 많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네. 이번 선거 전에도 일부 범죄 조직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판사 후보들을 밀고 있다. 이런 설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범죄 조직이 이 판사 선거에 깊숙이 계획한다면 부패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뭐 범죄 조직은 뭐 멕시코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 조직, 특히 지방 정부 조직, 경찰 조직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직접 법관들이 이제 외국 업체들과 연관된 어떤 소송 사건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정부에게 좀 유리한 어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외국 기업들로서는 좀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가 진짜 더 결과가 나와 보면 더 문제가 되는 한 열흘 정도 이제 걸린다고요. 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글로벌 이슈 오늘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치러진 판사 직접 선거 제도 관련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